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곤히 잠든 민지의 숨소리로 가득했다. 민지는 작은 침대에서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흐뭇한 미소로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민지가 학교에서 가져온 알림장이 놓여 있었다. 엄마 최고 서툰 글씨로 쓰인 문구에 서연은 피곤함도 잊은 채 웃음 지었다. 저녁 식사로 남겨둔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찬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는 동안 서연은 작은 손목을 쓸어보았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섬세하게 엮인 수제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한때 그녀는 자신만의 공방을 열어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민지가 태어난 후 그 꿈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그래도 이 팔찌만큼은 늘 그녀의 손목에 남아 잊혀진 꿈에 대한 희미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다. 가끔 힘든 순간이 오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한편 강도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함 그 자체였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MJ그룹의 젊고 유능한 CEO였다. 그의 집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초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현란한 도시의 불빛은 그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도현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믿었던 사촌이자 태상그룹의 부사장인 최준호의 배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준호는 도현을 끌어내리고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비밀리에 계략을 꾸며왔다. 도현은 증거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준호는 한 발 더 빨랐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도현이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도현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늦은 밤 도현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서류 더미를 응시했다. 보고서와 계약서들 위로 강도현 책임감 없는 CEO라는 언론 기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손수건 한쪽 구석에는 KDH라는 이니셜과 함께 작은 매헉 문양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상징이었다. 그 손수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지니고 다니시던 물건이었다. 도현은 초조하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모든 연락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도 서연은 여느 때처럼 마지막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중 그녀의 눈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전조등이 부서져 있었고 차 옆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사람인가? 그녀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 사고, 현장, 그리고 이 밤. 엮이면 분명히 복잡한 일이 생길 것이었다. 특히 민지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은 절대 피해야 했다. 그러나 남자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이곳은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외진 골목이었다. 삐빅, 삐빅,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남자의 얼굴은 피와 빗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렵한 턱선과 높은 콧대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망설였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녀에게는 민지의 학비조차 빠듯한 형편이었다. 당장 응급실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민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인간적인 양심이 차가운 이성을 압도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녀는 온몸의 힘을 모아 남자를 부축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간신히 그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히고 자신의 낡은 옥탑방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그들의 운명을 알리는 듯 천둥이 울렸다. 작은 원룸에 남자를 눕혔을 때 서연은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머리에서 피가 꽤 많이 흘렀다. 그녀는 작은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내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니 안도감이 밀려왔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고장난 휴대폰과 얇은 지갑이 나왔다.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와 명함 몇 장뿐 신분증은 없었다. 명함에는 MJ그룹 CEO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은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CEO.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 사람이 거대 기업의 CEO라니. 그녀의 단순하고 평범한 삶은 한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도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서연은 그런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외딴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한 새벽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강도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다. MJ그룹의 젊은 CEO로서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었고 모든 결정은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계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에는 최근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믿었던 사촌이자 부사장인 최준호의 배신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이다. 준호는 도연을 끌어내리고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비밀리에 계략을 꾸며왔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도연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룹 내에서는 도연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외부적으로는 대규모 투자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내부적으로는 임원진들의 반발과 흔들림이 이어졌다. 도연은 밤낮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도연은 사무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위스키의 씁쓸한 맛이 그의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6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무정한 풍경으로만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자부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갔다.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겠군. 도연은 빈정거리듯 혼잣말을 읊조렸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병원비 무너져가는 회사,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준호의 비열한 미소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도연은 차 키를 움켜쥐고 무작정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밤거리를 질주했다. 속도계를 쳐다볼 새도 없이 엑셀을 밟아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밤 늦은 시간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 도연의 차는 좁고 굽이진 골목길을 헤매다 그만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멈춰섰고
에어백이 터졌다. 도연은 정신이 혼미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몸은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는 간신히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주저앉는 순간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고 의식은 저 멀리 아득해졌다. 그의 손에 쥐어있던 휴대폰은 액정이 박살나 먹통이 되어버렸다. 이 외딴 골목에서 아무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지우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평소처럼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 낡은 빌라촌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그때 찌그러진 가로등 아래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눈에 들어왔다.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채 멈춰 서 있는 차 옆으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사람인가? 그녀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 사고 현장. 이런 일에 엮이면 곤란해질 수도 있었다. 특히 민지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은 절대 피해야 했다. 하지만 쓰러진 남자의 흐느끼는 듯한 작은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L치구에 전화하려 했지만 이곳은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음영 지역이었다. 띠리리, 신호음만 울릴 뿐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남자의 얼굴은 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잘생긴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망설였다.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다. 당장 응급실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을 터였다. 게다가 낯선 남자를 병원에 데려가면 어떤 복잡한 상황에 휘말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남자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간적인 양심이 소리쳤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해. 그녀는 용기를 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고 재현을 부축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간신히 재현을 자신의 낡은 빌라로 옮겼다. 좁고 허름한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재현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작은 원룸에 재현을 눕혔을 때 지우는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현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머리에서 피가 꽤 많이 흘렀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밴드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재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니 안도감이 밀려왔다. 재현의 손에 쥐어있던 고장난 휴대폰과 얇은 지갑이 그의 신분을 짐작게 했다. 지갑 속에는 신분증 대신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명함만이 가득했다. 명함에는 MJ그룹 CEO 강도현 아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지우는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CEO.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그 사람이 거대 기업의 CEO라니. 그녀의 단순하고 평범한 삶은 한순간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도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지우는 그런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외딴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서연의 작은 옥탑방에서 눈을 뜬 도현은 혼란스러웠다. 천장은 낯설었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팠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낯선 여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혹시? 누구세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든 것이 흐릿했다. 주머니를 뒤적거려 고장난 휴대폰과 얇은 지갑을 확인했지만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와 명함 몇 장뿐 신분증은 없었다. 명함에는 MJ그룹 CEO 강도현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만 그 이름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MJ그룹 CEO, 제가 이 사람인가요?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응시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명함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젯밤에 차 사고가 나서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기억이... 서연의 말에 도연은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깨질 듯한 두통이 밀려왔다. 그는 서연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낯선 여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혹시 날 납치한 건가?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도연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통화가 안 돼서 급해서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불안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제 주변에 연락할 곳은 없나요? 그는 초조하게 물었다. 바로 그때 작은 방문이 열리며 민지가 군이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비비며 나왔다. 엄마, 배고파. 민지는 낯선 남자가 아빠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아저씨, 누구야? 민지의 순수한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고 서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저씨가 잠깐 아파서 우리 집에 온 거야, 민지야. 서연은 민지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지가 좋아하는 낡은 인형의 팔이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지는 인형을 들고 울상이 되었다. 엄마 삐삐 아파. 서연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재봉도구가 마땅치 않았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서연의 손목에 있는 낡은 수제 팔찌에 닿았다. 팔찌는 닳아 있었지만 엮인 실이 매우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팔찌에 이끌렸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저씨는 편찮으시지 않으신데 괜찮습니다. 혹시 바늘하고 실이 있다면 제가 어릴 때 인형 수선을 좀 했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서연은 반신반의하며 낡은 바느질 상자를 건넸다. 도연은 삐삐 인형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의 섬세한 손놀림으로 삐삐의 팔은 완벽하게 수선되었다. 민지는 기뻐서 펄쩍 뛰었고 도연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서연은 도연의 뜻밖의 재능에 놀랐다. 그는 기업의 CEO였지만 이렇게 섬세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도연은 자신의 재능이 발현될 때마다 과거의 희미한 조각들을 떠올리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편 MJ그룹 부사장 최준호는 강도현 CEO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도연이 사라진 틈을 타 MJ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 준호의 진짜 목적이었다. 그는 도연이 추진하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다.
준호는 도연이 사라진 것을 빌미로 언론에 강도현 CEO 무책임한 도피라는 식의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그는 도연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다시는 복귀할 수 없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준호는 도연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며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도연의 차가 쓰러져 있던 골목 근처의 CCTV에서 희미하게 오토바이 한 대가 그곳을 지나가는 모습과 풍경 소리 같은 독특한 소음이 녹음된 것을 발견했다. 준호는 그 소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단서가 도연의 행방을 찾을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MJ그룹의 한유진 이사는 도연의 실종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도연의 옛 연인이자 유능한 동료였지만 동시에 도연을 향한 복잡한 감정과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도연이 사라진 후 매일 밤낮으로 그를 찾아 헤맸다. 그녀는 도연의 행방을 쫓는 과정에서 준호가 꾸민 음모의 실마리를 어렴풋이 감지했다. 유진은 도연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낡은 비단 손수건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그 손수건은 도연이 힘들 때마다 만지작거리던 것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에 새겨진 KTH 이니셜과 매문양이 강씨 가문의 상징임을 떠올렸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도연이 자신을 숨길 만한 곳 혹은 과거와 관련된 어떤 장소를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연의 과거 행적을 쫓으며 그를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도연을 구한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자신만이 도연을 이해하고 구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그녀를 지배했다. 서연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인 김진호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서연이 걱정되어 직접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왔다. 낡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호는 깜짝 놀랐다. 서연아, 너 혹시 집에 남자 데려왔어? 무슨 일이야? 진호는 서연의 성격을 알기에 더욱 당황했다. 서연은 모든 상황을 진호에게 설명했다. 진호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했지만 서연의 진심을 알기에 그녀를 믿어주기로 했다. 그는 도연의 명함을 보고 MJ그룹 CEO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진호는 서연을 돕기 위해 도연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도연은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사이 MJ그룹에서 벌어질 일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진호는 서연을 돕는 동시에 도연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MJ그룹의 뉴스를 검색했다. 그리고 최준호 부사장이 도연의 부재를 틈타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진호는 서연과 도연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약을 사다 주거나 간단한 식료품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지지했다. 그는 서연의 선행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불안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작은 옥탑방에서 낯선 삶을 이어갔다. 서연은 그를 정성껏 보살폈다. 아침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그녀는 도연이 지루해할까봐 민지와 함께 바느질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낡은 천 조각들로 민지를 위한 인형 옷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도연은 서연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작은 손길과 진심 어린 배려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화려한 삶과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따뜻한 서연의 세상에 점차 스며들고 있었다. 그와 민지가 함께 인형 옷을 만들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서연의 얼굴에도 피곤함 대신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러나 최준호 부사장은 도연의 흔적을 집요하게 쫓고 있었고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도연이 서연의 작은 옥탑방에 머무는 동안 그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 갔지만 기억은 좀처럼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서도 서연의 따뜻한 보살핌과 민지의 순수한 미소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서연은 그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상처를 소독해주며 가끔은 민지와 함께 인형 옷을 만들거나 자신이 아끼던 낡은 수제 팔찌를 보여주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도연은 그녀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 그리고 민지를 향한 깊은 사랑에 점차 이끌렸다. 그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서연의 세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특히 민지와 함께 인형 옷을 만들고 고치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은 그가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을 일깨웠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MJ그룹 부사장 최준호는 강도현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더욱 광폭하게 움직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도연의 이미지를 무책임하고 무능한 CEO로 몰아갔고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며 그룹 장악을 공고히 했다. 준호는 도연의 실종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서 희미하게 서연의 오토바이가 찍힌 것과 독특한 풍경 소리가 녹음된 것을 단서로 삼아 탐정들을 고용해 그녀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상철은 도연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만약 그가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MJ그룹의 한유진 이사는 준호의 비열한 행보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이 단순한 사고로 사라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유진은 도연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 그의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도연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양열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 뭉치에서 최준호 부사장과 경쟁사 간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유진은 이 파일이 준호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했지만 암호를 해독할 방법을 찾지 못해 초조해했다. 한편 서연은 친구 진호로부터 심각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연아 MJ그룹에서 강도현 씨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특히 최준호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엄청 집요하게 쫓고 있대. 네가 강도현 씨를 데리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진호의 말에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도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민지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도연은 자신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때 민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고 열이 났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인 것이다. 민지는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 폐렴에 취약했다. 병원에서는 긴급한 치료와 함께 고가의 약물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고 약값은 서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서연은 민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배달 일을 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몸을 혹사했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도연은 서연의 이런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그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서연의 낡은 수제 팔찌를 보며 그녀의 손재주가 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민지의 고열이 심해지자 서연은 결국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녀는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 두었던 수제 액세서리들을 들고 집을 나섰다. 평소에는 그저 취미로 만들었던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민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번화가 골목에 작은 돗자리를 펴고 자신의 작품들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액세서리들은 정교하고 아름다웠지만 사람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았다. 서연은 추운 길거리에서 밤늦게까지 홀로 앉아 있었다. 도연은 서연이 집을 비운 사이 답답함에 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행방을 물었다. 진호는 민지의 위급한 상태와 함께 서연이 민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팔러 나갔다는 사실을 재현에게 알렸다. 도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내가 그녀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 그는 서연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 순간 도연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다. 낡은 비단 손수건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 그리고 최준호의 비열한 미소.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MJ그룹의 CEO 강도현이며 최준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는 진호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진호 씨, 지금 당장 MJ그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경영권 임시 이사회 소식을 확인해봐요. 그리고 한유진 이사에게 연락해서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 물어봐줘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 있었다. 바로 그때 최준호의 탐정들이 서연의 옥탑방 주소를 알아내 들이닥쳤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도연은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진호에게 전화를 끊고 낡은 옷장 뒤에 몸을 숨겼다. 탐정들은 엉망이 된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연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도연은 숨죽인 채 몸을 웅크렸다. 탐정들이 방을 뒤지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최준호의 배신, 아버지의 쓰러진 모습,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절망감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탐정들이 돌아간 후 도연은 옷장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오직 단호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당장 MJ그룹으로 돌아가 최준호를 맡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그녀와 민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손수건의 순화진 매문양은 더 이상 단순한 가문의 상징이 아닌 그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들에 대한 맹세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방을 나서기 전 그녀의 침대 옆 탁재에 놓인 낡은 수제 팔찌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팔찌를 응시하더니 팔찌를 조심스럽게 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도연은 어두운 새벽 골목을 박차고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MJ그룹으로 향했다. 최준호와의 최종 대결, 그리고 서연과 민지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선행이 자신에게 준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했다. MJ그룹 본사 웅장한 로비는 새벽의 적막함 속에 잠겨 있었다. 강도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최준호 부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있는 최고층 회의실이었다. 최준호는 도연이 사라진 틈을 타 MJ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 도연을 공식적으로 해임하고 자신을 새로운 CEO로 선임할 계획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등장하자 회의장은 일순 정적이 흘렀다. 임원들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준호는 도연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강도현, 네가 어떻게...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도연은 피 흘리는 이마를 한 손으로 지혈하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불안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최준호 부사장, 어디서 감히 나의 자리를 넘보는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냉소를 흘렸다. 강도현 씨, 그동안 어디에 있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무책임하게 회사를 내팽개치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은 이미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도연의 실종을 약점으로 삼아 그를 비난하며 임원들을 향해 선동했다. 여러분, MJ그룹은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제가 MJ그룹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임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유진 이사가 급하게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부사장님, 이사회는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최준호 부사장이 MJ그룹의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유진은 USB를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다. 준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유진을 향해 달려들며 USB를 빼앗으려 했다. 이런, 당장 멈춰. 도연은 몸을 던져 유진을 보호했다. 그러나 그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상처에서 다시 피가 흘러내렸고 그는 휘청거렸다. 준호는 이 기회를 틈타 도연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도연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준호는 쓰러진 도연의 멱살을 잡고 비열하게 웃었다. 내까짓게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넌 이미 끝났어.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이서연이 등장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도연이 집을 나선 후 그의 상태가 걱정되어 민회에게 연락했고 진호로부터 도연이 MJ그룹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낡은 수제 팔찌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도연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도연 씨. 준호는 서연의 등장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이런, 강도현 씨. 이젠 이런 듣보잡 여자까지 동원하는 겁니까? 혹시 이 여자도 당신의 추악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건가요? 그는 서연을 향해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준호의 비아냥거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재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옆으로 달려갔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그의 머리에 감겨있던 붕대가 풀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렀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도연은 고통 속에서도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왜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서연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수제 팔찌를 꺼내 들었다. 팔찌는 그녀의 꿈과 삶의 가치가 담겨 있었다. 이 팔찌는 제가 민지를 위해, 그리고 저의 꿈을 위해 밤새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강도현 씨가 기억을 잃고 힘들 때 민지 인형의 팔을 고쳐주면서 저의 꿈을 다시 일깨워줬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팔찌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분은 단순히 MJ그룹의 CEO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을 해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호하려는 듯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작고 연약한 몸이 거대한 준호의 그림자 맞서고 있었다.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겨우 팔찌 하나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 그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다. 바로 그때 한유진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최준호 부사장 당신은 강도현 CEO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MJ그룹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 USB에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당신이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약서 사본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더욱 당황했다. 말도 안 돼. 그 파일은 아무도 열 수 없어. 누가 감히.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도연이 평소에 만지작거리던 낡은 비단 손수건이 들어왔다. 손수건에 새겨진 희미한 이니셜 KDH 처와 매문양,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민호의 말. 강도현 씨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래.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라이터에 새겨진 이니셜 J의 기체는 단순히 재현의 이름이 아니라 암호였던 것이다. 제가 그 암호를 알 것 같습니다. 서연이 외쳤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KDH는 강도현 씨의 이니셜이자, 그리고 이 매문양은 MJ그룹의 옛 상징이자 강씨 가문의 문양이 아닌가요 아마. 비밀번호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나 가족에 대한 중요한 기억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에 새겨진 문양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해냈다. 도연이 기억을 잃었을 때 그가 무의식 중에 손수건의 특정 부분을 만지작거렸던 것을. 마치 어떤 버튼처럼 유진은 서연의 말을 듣고 즉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암호 입력창에 KDH를 입력했다. 그리고 서연이 기억해낸 손수건의 특정 부분을 누르듯 엔터키를 눌렀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는 최준호 부사장과 경쟁사 간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긴 수많은 문서들이 펼쳐졌다. 회의실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최준호를 향해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최준호는 모든 것이 드러나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진호가 이미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최준호를 체포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도연과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그의 소나귀에선 모든 것이 빠져나간 뒤였다.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은 손길과 순수한 마음, 그리고 예리한 관찰력이 거대한 음모를 밝히고 한 남자를 구원한 것이다. 발표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배달원 엄마가 CEO를 구했다 라는 헤드라인이 다음 날 신문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더 이상 이름 없는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으로, 그리고 도연의 삶을 밝혀줄 단 하나의 빛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MJ그룹 본사 회의실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듯했다. 최준호 부사장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의 추악한 비리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아래 만천에 드러났다. 강도현은 이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전례 없는 강인함으로 빛났다. 한유진 이사는 도연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도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최준호 부사장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유진은 도연에게 건네받은 USB를 꽉 쥐었다. 모든 증거는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 제출할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유진 씨.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유진은 도연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연을 소유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진정한 존경과 미안함이 그녀의 눈빛에 깃들어 있었다. 도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그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고 며칠 후 퇴원할 수 있었다. 도연이 입원해 있는 동안 MJ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돌입했다. 최준호 부사장의 비리는 철저히 조사되었고 그와 연루된 모든 임직원들이 해임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았다. 도연은 이사회와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다시 CEO 자리에 복귀했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사이 벌어진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단호하지만 공정한 리더십으로 위기에 빠졌던 MJ그룹을 안정시켰다. 그의 복귀는 언론과 대중에게 위기 속의 영웅으로 비춰졌고 MJ그룹의 이미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도연의 내면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비즈니스맨이 아니었다. 서연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보살핌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성공이라는 허상에 갇혀있던 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 그는 MJ그룹의 경영 철학을 이윤 추구에서 사회적 책임관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자신을 도왔던 서연과 같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만들었다. 서연은 다시 평범한 배달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도연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연 씨, 당신의 수제 액세서리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재능을 계속 묻어두면 안 됩니다. 도연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서연에게 고급 재료와 작업 공간을 선물하고 그녀가 디자인과 공예를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격려에 용기를 냈다. 그녀는 낮에는 디자인 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들을 구상하고 만들었다. 도연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서연의 작업실을 찾아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민지는 엄마의 변화를 가장 기뻐했다. 그녀는 엄마가 만드는 아름다운 액세서리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퇴근 후 서연의 낡은 옥탑방이 아닌 새로 마련된 서연의 아담한 작업실을 찾아왔다. 방 안에는 디자인 스케치와 다양한 액세서리 재료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새로 만든 반짝이는 목걸이 앞에서 활짝 웃었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목걸이를 찬찬히 살펴본 후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서연 씨. 당신은 저를 2번이나 살려줬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제 영혼까지도요. 그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주었던 매 문양이 새겨진 특별한 수제 팔찌를 늘 손목에 차고 다녔다. 서연은 도연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연을 향한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거대 기업의 CEO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기억을 잃었을 때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를 보살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은인과 피구원자를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도연 씨, 저도 당신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이 세상에 작은 빛을 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제 삶을 밝혀준 가장 큰 별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작업실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작은 손에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단단하고 견고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지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도현이 이서연의 작은 옥탑방에서 눈을 뜬 지 3년이 흘렀고 두 사람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밤늦게 배달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유망한 주얼리 디자이너이자 사회공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주와 별자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주얼리 작품들로 여러 차례 성공적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각 작품마다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전시회 수익금 전액으로 별똥별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이들과 직접 만나 꿈을 심어주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강도현은 완전히 회복하여 MJ그룹 CEO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MJ그룹은 단순한 기업 이윤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서연의 별똥별 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특히 MJ 드림스쿨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매주 주말 도연은 더 이상 업무에 파묻히지 않고 서연과 함께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차갑고 피곤했던 표정 대신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최준호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비즈니스 세계의 정직함과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유진은 도연을 돕고 준호의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자신의 과거 오만함과 질투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진정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서연의 별똥별 재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금 모금 및 프로그램 개발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은 재단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느 맑은 초여름 오후 서연과 도연은 MJ그룹 본사 옥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때 도연의 스트레스 가득했던 집무실이었던 이곳은 이제 아름다운 아랜 별빛 정원묘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곳곳에 심어진 푸른 나무들과 은은한 조명 아래 거대한 천체 망원경이 밤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도연이 서연의 생일 선물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으로 두 사람의 꿈과 사랑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기억나요, 도연 씨?
한때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전 그때 당신이 진정으로 귀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도연의 팔짱을 끼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서연 씨. 나는 당신을 찾았죠. 당신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구원해줬어요. 당신은 내게 두 번째 봄을 가져다 줬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어. 그는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나는 평범한 배달원이 나 같은 CEO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CEO가 제 운명의 남자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도연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도시의 불빛은 더 이상 고독이나 압박의 상징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전 그들은 작은 옥탑방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서로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깊어졌습니다. 민지는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고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민지는 종종 서연의 작업실에 들러 작은 주얼리 조각들을 가지고 놀거나 아빠와 함께 별빛 정원에서 별을 관측하며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한 달 전 MJ그룹의 대대적인 사회공헌 행사로 별똥별 어린이 예술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도연은 함께 센터의 리본을 잘랐습니다. 그곳은 서연이 직접 디자인한 공간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공예를 배우며 잠재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도시의 전설이 되어 사랑과 선행이 지위구화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서연은 도연과 민지와 함께 별빛 정원에 앉아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도연이 처음 그녀에게 선물했던 낡은 수제 팔찌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서연이 만들어준 매 문양이 새겨진 특별한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 저 별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요. 민지의 순수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민지야. 저 별처럼 우리는 항상 서로를 밝혀줄 거야. 도연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영원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듯 그들의 사랑과 나눔은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더하며 영원히 반짝일 것입니다. M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서연의 주얼리, 디자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의 밤은 언제나 숨가빴지만 구도심의 낡은 아파트, 단지 복도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이서연은 낡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를 끄고 익숙하게 헬멧을 벗었다. 새벽 1시 마지막 배달을 마친 후였다. 송긋은 찬바람에 얼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딸 민지를 생각하면 따뜻해졌다. 그녀는 좁은 계단을 오르며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쥐어짰다. 복도 끝 낡은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앞에서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삶은 이 낡은 오토바이와 몇 평 남짓한 옥탑방,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 민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